저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론의 효과적인 적용은 자연스럽게 저항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는 것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정신분열증에서 저항 그 자체를 다루는 것보다 저항의 특이한 형태를 발견하고 인지하며 그것이 환자의 당면한 존재 상태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실제로 더 어렵다. 이번 장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것이다. 저항에 대한 공식화는 치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영한다. 기억에 대한 회복이 정신분석적 치료의 목표로서 간주된다면 기억 작업을 방해하는 힘들은 저항과 동등시된다. 이런 맥락에서 페니켈은 저항을 환자의 무의식으로부터 파생되는 자료의 생성을 막는 모든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이후 정신분석적 기법에 대한 이론의 발달에서는 저항에 포함되는 현상들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단지 정신분석적 상황의 유물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즉, 개인이 자유연상에 대한 압력을 받을 때만 일어나는 골칫거리라고 생각되었던 고전적 관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항을 단지 아동의 성격일 뿐이다 라고 본 프로이드의 1897년의 소논문은 흥미롭다. 프로이드는 저항이 그에게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했다. 환자의 습관적인 행동과 삶의 태도로부터 독립된 현상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이제 저항은 환경을 숙달하고 심리적으로 생존하려는 자아의 목적에 의해 활성화되는 방어와 연관된다. 전이에 의해 분석적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이러한 보호적인 장치들은 살아있는 인격의 특징적인 표현들로 인식된다. 또한 한때는 저항이 의사소통을 단절하는 것으로만 간주되었지만 의사소통의 기능을 실제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 의미를 해독할 수 있는 관찰자에게 저항은 환자의 인생 이야기에 대해 다른 곳에서는 획득할 수 없는 정보를 전달한다. 저항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든 간에 그것은 항상 정신분석적 과정에 대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반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매닝거는 저항을 치료적인 변화 과정에 반대하는 환자 안의 세력들의 경향이라고 정의했다. 내적 세력뿐만 아니라 외적 세력 또한 삶에서 당면한 현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자아 기능을 가진 환자 안에서 이러한 변화를 방해할 수 있다. 이것이 모든 정신분열증적 개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적 방해물이 진전을 가로막을 때 이들은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혹은 특정 기능의 영역에서 자해의 유약함을 경험한다. 치료의 목표는 인격의 성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환자가 분석가와 정서적으로 성숙한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을 막는 모든 세력들은 저항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력들은 회계에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개념보다 훨씬 폭넓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들이 의사소통을 방해하거나 관계의 지속을 위협한다. 어떤 경우든 간에 외적인 장애물은 기법적인 의미에서 저항으로 인지된다. 프로이드는 분석 작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저항이라는 금언을 남겼고 25년 후 꿈의 해석에서 이 과장되어 보이는 진술 뒤에는 진실되면서 새로운 무엇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그의 삶의 환경이나 사건이 치료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커다란 방해가 되는가는 환자에게 종종 달려있다. 저항은 환자가 기꺼이 이런 방해의 발생을 수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과장되게 사용하는 방식에서 스스로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즉, 외부 방해물을 저항으로 인식하는 것이
새로운 시각이 아니다. 프로이드는 종종 저항과 내적 저항을 동의어로 사용했는데 기법에 대한 그의 권고의 대부분은 후자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치료 실패에 대한 연구에서 프로이드는 정신분석 초기 몇 년 안에 발생하는 실패의 대부분을 불리한 치료 환경 탓으로 돌렸다. 이러한 저항은 이론적 차원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실용적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정신분석적 치료에서 친척들의 개입은 확실한 위험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위험이다. 환자의 내적 저항에 대항해서 대비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러한 외적 저항을 물리칠 수 있을까? 환자의 친척들에게 어떠한 설명을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이런 지배적인 환경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치료를 떠맡았다. 내 생각에 프로이드는 두 가지 이유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외적 저항을 다루기를 피하거나 늦추려고 했다. 분명히 그는 임상의 초기 시절에는 환자의 친척들의 적대적인 태도, 사회적 편견, 그리고 다른 불리한 환경의 영향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더욱이 그가 환자들이 내적 저항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도와준 후에 그는 그들이 외적 장애물들을 다루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런 발견 때문에 이러한 외적 저항들에 대해 이론적 차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했을 것이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다루기 위한 그가 사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는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친지에게 설명하는 것이었고 그런 설명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비록 정신분석적 기법 이론이 간섭하는 현실을 치료적 과정에서 감소시킬 수 있는 저항으로 보지는 않지만 오늘날 많은 임상가들은 그런 맥락에서 그것들을 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능한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적인 문제들을 다루는데 분석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통 그들은 내적 저항들이 해결된 후에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따라서 처신할 수 있다. 한편 환자가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느낄 때까지 개인적이고 공적인 문제들에 대해 철저하게 논의하며 중요한 결정은 미루도록 설명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보호는 제공된다. 임박한 결정들은 보통 철저한 분석을 받는다. 그러나 현실에 발 디딜 곳이 불안정한 개인은 회피나 연기가 용납하지 않을 일상적인 어려움들과 종종 직면한다. 그의 병리와 무관한 인격 성숙에 대한 장애물들은 종종 치료에서의 그의 진전을 방해하거나 지속을 위협한다. 그가 그의 심리 내적 문제들을 숙달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치료사는 부정적인 환경적 상황이 분석 과정에 대한 저항으로서 치료의 요인이 되는 것을 인식한다. 원칙적으로 이런 외적 저항들을 무시하기보다 치료사는 환자가 그것들을 다루는 것을 돕는 책임을 맡는다. 이런 접근은 분리된 판단들을 수반한다. 무엇보다 환자가 보고한 현재의 부정적인 현실 상황이 회기들에서 그의 기능을 방해하는가? 만약 아니라면 그것은 분석가에게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방해한다면 그것을 탐색한다. 요컨대 분석적 상황과 치료를 계속하기 위한 환자의 능력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외적 저항으로 간주된다. 그것이 지도 원리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두통이 있다고 해서 그가 그의 치료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그것에 대한 불평으로 회기를 써버린다면 그의 신체적 상태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
환자의 말을 통해서 그의 두통이 기본적인 무지 또는 신체적 필요들에 대한 방치에 의해 자극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질 수 있다. 극심한 배고픔 또는 수면 부족이 건강하지 못한 정신의 틀을 만든다는 간단한 설명으로 끼니를 거르거나 다른 해로운 습관을 추구하는 경향을 대항하는데 충분할 수도 있다. 만약 아니라면 의학적 검사가 제한하거나 중요한 심리적 요인들이 신체적 통증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탐색될 수 있다. 치료의 첫 해 겨울에 아주 총명한 대학생은 발작적인 기침에 때문에 의사소통이 중단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사과했다. 자신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의 기관지 상태는 곧 회복될 것이라고 그는 자신했다. 그러나 기침은 계속되었고 이에 대해 탐색했다. 기관지 감염의 가능성에 대해 좁혀나가는 과정 중에 그 젊은이는 1년 내내 여름 속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드러났다. 만약 그가 추운 날씨에 더 따뜻하게 옷을 입었더라면 그가 감기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옷을 입어왔으며 기침은 단지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의 이후에 그 제안을 수용했다. 그가 더 따뜻한 속옷을 입기 시작하자 기침이 멈췄다. 환자 가족 구성원에 방해하는 태도들은 외부 저항의 흔한 원천이다. 협조적으로 기능해왔던 젊은 여성이 그녀의 진전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모호한 표현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치료를 포기하기를 원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없었다. 이것이 탐색되었을 때 분석을 종결하기 원하는 것은 환자 자신이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의 태도와 그녀의 현재 저항 상태 간의 연결을 인식한 이후에 그녀는 치료자에게 그녀를 대신해서 그녀의 아버지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불필요해졌다. 그녀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감추고 있었던 외적 저항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데 실패했다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결과들을 만들 수 있었던 관계가 중단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처음에 외적 저항으로 보이던 것이 내적 저항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도 있다. 부모 또는 배우자가 치료를 계속하는 것에 반대하거나 치료자에게 적대적이라는 보고는 분석적 관계를 단절하려는 환자의 무의식적 측량을 나타낼 수도 있다. 한 학생 분석가가 격분한 환자의 남편이 신체적 폭력으로 그를 위협하는 것이 정말로 염려된다고 표현했을 때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도록 제안받았다. 이에 대해 탐색해 본 결과 환자가 자신이 남편을 선동자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의 위협은 그녀가 완전히 모르고 있었던 치료에 대한 자신의 반대를 나타낸 것이었다. 이러한 술책들은 흔히 관찰된다. 치료자가 외부 저항을 자신의 책임 영역 안으로 들인다고 해도 그가 환자가 그것을 다루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분명히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없는 지금 여기에 현실들이 존재한다. 저항에 대해 인식을 한다면 치료자는 방해하는 요인의 본질과 강도를 탐색할 수 있고 그것이 분석적 이해와 의사소통에 반응할 것인지를 알아내며 그것이 분석적 이해와 의사소통에 반응할 것인지를 알아내며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통해서 그것을 다루려고 시도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은 분석가의 책임의 범위를 넓히지만
실패의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킨다.